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HD,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선박 발주 추세를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라서 더 변동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 조선업종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선주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물론 하락세이기도 했지만은 조선주들이 일제히 떨어졌는데 어제는 힘을 못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그냥 장중 좀 움직임만 정리를 해보면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낙폭이 굉장히 좀 크다가 네. 오히려 오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 낙폭을 좀 줄이는 거랑 같이 모양새를 하긴 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HD 현대그룹의 이제 조선주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미포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락폭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3에서 한 6% 정도대 예. 하락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HD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가지고 이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생각을 해보면 1월 말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조선주 섹터 내에서 좀 버티고 있는 편이었었는데 저희가 2월 들어서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놓은 상태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일에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급만으로는 조금 받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보니까 2월에 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네. 글로벌 발주량 보니까 표준 환산 톤수에서 384만 톤, 전년 동기 대비하면 65%나 감소한 수준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일단.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하는 포진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지표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주 주가 조정의 빌미를 이게 좀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2024년이 굉장히 역대급 발주가 나온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고 효과도 좀 있다고 봐야 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선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주체들이 작년 말부터 미국의 정권이 바뀔 거니까 이제 바뀌는 거를 조금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그 전략 방향성이 어떻게든지 좀 지켜보고 뭔가 투자를 집행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투자를 작년 말부터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고 지금도 되게 혼란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다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극에 달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2월 마지막 주가 이제 2월은 그렇잖아도 영업일 수도 좀 적은 편인데 그렇죠. 저희가 2월 막주 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뭐 중국의 조선업을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해운업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2월 마지막 주 수주량 발주량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일주일에 2척 나왔나 아마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연간으로 한 1,500에서 2,000척 정도 발주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간 단위로 거의 50에서 이제 100척 사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제한적이었었던 것이 있고 근데 3월 초가 되면서 다시 이 부분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간 단위 한 50척대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1, 2월에 원래도 이 전략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관망하는 관망세와 특히나 작년에 수주가 많았던 거에 대한 기고 효과가 조금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착시 효과도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작년에 워낙 좋았고 네. 올해는 너무 움츠려 있고 맞습니다. 대비가 되는데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연구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이클이 보통 사이클은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조선업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진 사이클인데 역사적으로 제가 더듬어 보니까 조선업종의 슈퍼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두 번 있었더라고요. 1960년대 이제 2차 대전 이후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재생, 재건 뭐 이런 거 활발하게 글로벌 무역 당연히 증가하고 그때 뭐 컨테이너선은 그때 개발됐고 이때 한번 호황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초반에 이제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올라오면서 발주가 많아지고 또 이때 슈퍼 사이클이 또 있었고 지금이 이제 연료 교체라든가 이제 선박 교체의 세 번째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저희가 수요랑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나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그냥 어제 필요한 것보다 오늘 배가 갑자기 많이 필요해서 필요한 수요보다는 기존의 내용 연수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선박을 교체 발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 발주가 나와서 전체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저희는 지속성 측면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사이클보다 오히려 더 세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 비교하기는 그런데 네네. HD 현대미포 주가를 봤어요. 네. 보니까 기점을 1990년 정도로 봐서 주가가 현재까지 얼마 뛰었나 봤더니 이 슈퍼 사이클을 다 뭐 1차는 아니겠지만 2차, 3차 거치면서 주가가 80배 뛰었더라고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몇천 원 뛰었는데 수준이었다가 몇천 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런 게 이제 조선업종에서 펼쳐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근데 그때는 시장 자체가 완전 확장세였었거든요. 저희가 특히나 2000년대 초중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전 세계의 그 공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물자를 빨아들이고 또 완성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이거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레벨과 그리고 이전에 해상물 동량의 성장률을 완전히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였어서 그렇죠. 그때는 너도 나도 조선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좀 그런 상황이랐어 가지고 저희가 성장 산업을 볼 때 수익성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매출 성장률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지금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어야 나중에 벌게되었을 때 그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난다라는 게 이제 큰데 요즘에는 사실 외형 성장률이 그렇게 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조선 업종으로 네. 봤을 때. 왜냐하면 저희가 해상물 동량이 늘어나는 데는 어쨌든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1년에 늘어봤자 과거에 따박따박 4%씩만 늘어도 많이 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 효과 삼아 그래도 시장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너도 나도 조선을 하겠다고 달겨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그래도 조선 영역 내에서 한 20-30% 정도의 영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덕분에 저희가 높은 가격에 수주를 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내면서 이제 점점 이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막 100배 나올 수 있을 만한 조선 관련 기업은 찾는 거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80배 주가 이걸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조선업은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이제 이 효자 네네. 산업이고 과거에 1차 사이클, 2차 사이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수혜를 봤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중국하고 한국은 조선업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제 조선업이 태동이 되었거든요. 태동이 되는 지금 거죠. 그 3대 조선소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지은 그 시기가 70년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그 뒤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90년대에 조금 침체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견뎌서 저희가 2000년대 초중반에 그 2차 사이클을 이제 온전히 수혜를 받는 누린 거죠.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한국이 이제 이 조선을 시장을 패권을 네. 가지는 그런 게 2000년 넘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누구를 하게 됐냐면 이제 미국이 건조 선박 건조나 이런 게 그동안은 굉장히 네, 맞습니다. 소홀했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쑥 빠져 있는데 이번엔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선 뭐 배는 물론이고 군함 특히 전략적인 측면에서 군함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중국에 맡기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발주를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긴 해요. 지금 2054년까지 군함을 390척까지 늘린다. 이게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앞으로 네, 맞습니다. 이 54년까지 하면 한 30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1,600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 시장에 뭐 한 10%만 가져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리한테는 장기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MRO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만들어 주고 또 이제 정박 이게 수리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 네. 메인터넌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여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산은 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수치로 다가오지 않아서 시장에서 조금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장표를 좀 보시면 네. 전체적인 사이즈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게 이제 미국에서 2025년 기준으로 장기적인 그 선박을 보유하는 그 대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계획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종 목적은 한 390척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수준의 최근에 해당하는 부분 보면 네. 지금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군함이 표가 지금 줄어들 나오네요. 예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 퇴역하는 군함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렇겠죠. 지금 현재 한 290여 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운 계획으로 저희가 360척 이상을 발주를 해야 지금의 이 계획에 맞춰서 이제 늘어나다가 한 2040년대 정도가 됐을 때 이제 380척을 이제 갓 넘었다가 또 이제 계획에 따라서 퇴역하는 군함들 아하. 때문에 저희가 50년대가 돼야 이제 완전 최종 목적에 해당하는 390척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다가 단순히 새로 만든 거를 이렇게 애드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퇴역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순중으로 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매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공격선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러한 군함이나 전함들도 항상 뒤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선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군수 물자를 나르는 트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다 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까지 저희가 구매 계획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90척대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만큼을 더 구매해서 30년을 쌓아놔야 이제 그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당장 저희가 2025년에 대한 계획치가 굉장히 적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구매를 위해서 계속 예산을 좀 늘려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만 차지한다고 해도 이제 어디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금액을 아예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윗부분을 조금 잘랐고 어쨌든 이제 공격선에 해당 부분과 지원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25년 플랜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었을 때 연평균 이제 예산이 한 300억 불에서 400억 불 정도 사이 정도 되는 연평균. 수준을, 예, 이게 연평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MRO는 전체 구매 중에서 사실 신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25년부터 34년까지의 그 만 1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연간 그 예산 그리고 그 뒤에 1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전체 연간 예산 중에서 한 10% 정도는 MRO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라 이제 그 MRO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원선에 해당하는 뭐 신조 요 정도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일반 상선에서 나오는 수주 풀보다 조금 큰 영향을 줄 수 그것만 있다고 가져가도.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대비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지켜봐야 될 팩트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 쪽에 가서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죠. 로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네네.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기선 HD 현대 수석부회장이 지난 7일이죠. 미국 해군사관학교 방문해서 이 얘기를 좀 자기네들 PR을 좀 했던 것 같고 하나오션도 뭐 하나 필리 조선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상원원 만나서 미국 상원원 만나서 또 어필을 했고 앞으로 계속 미국 정부나 이 수주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가서 영업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주 열심히 영업을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다른 조선사들도 뭐 하겠지만 일단 두 업체들이 HD하고 하나가 제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기술이죠. 네. 기술이 뭐 그동안도 계속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해상 선박의 연료, 추진 연료가 지금은 이제 전통적으로 벙커CU 아닙니까? 원래 그 전에는 석탄이었겠지만 이제 네.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걸 SM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연료 이게 모터로 쓰는 거잖아요. 엔진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이제 바꾸면 저공에다가 고효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바뀌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이 수요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를 새로 해외에서 지어야 되는 거 엔진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배를 새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거의 개념 설계부터 시작해서 새로 지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하. 이제 그 뭐 핵 항공모함 이런 거에는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 그렇죠. 원자력으로 가는 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군용에만 거의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연료 체계를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벙커시유를 쓰는 그 세월도 굉장히 길었었고요. 길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성이 나오느냐가 일단 문제가 되죠. 생각보다 군함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 일반적인 상선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발주하곤 하거든요. 저희 잠수함 같은 거 뭐 3,000톤 뭐 요 정도 되는 것들의 가격이 막 1조에 가까운 가격을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일반 상선 중에 지금 가장 비싼 게 뭐 LNG 캐리어에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톤수 기준으로도 훨씬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가격이 정말 비싸도 3억 불이 잘 되지 않는 편인데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원거리를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여러 대를 발주해서 많은 함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이 나올 때까지 바로 스위치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대체 연료 체계가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는 넷제로에 다다르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예. 특히나 HD 현대그룹이 이제 이 모든 대체 연료가 될 수 있는 메뉴판을 손에 다 쥐고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EB를 발행해서 이제 저희가 모으는 자금 6천억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이 SMR 선박으로 그 개발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과거에 실제로 SMR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친환경 관련된 거에 대한 투자와 R&D를 이제 총괄적으로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기술 자체가 뛰어난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표준화를 잡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노력을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이게 나오게 되니까 지금의 이제 기존의 모든 연료를 쓰던 그런 선박들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조선업체들 경쟁력이 갑자기 없어지느냐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고 기존의 원래 선박과 관련된 그리고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던 조선업체여야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제가 일반인의 뭐 그 수준에서 얘기하면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 엔진 네. 말고 이게 아직 스탠다드가 된 게 아니잖아요. 표준이 된 게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수소, 그죠? 수소 엔진이 있을 수 있고 네. 몇 가지가 이게 경쟁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스탠다드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중간 매개체를 지금 LNG가 거의 LNG가 잡고 하게 있고, 되는 게 그거는 이제 중간 단계고. 예, 시장에서의 가장 대세인 것 같고요. 이제 원래도 저희가 연료 안에 탄소가 없어야 저희가 CO2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길은 상선 시장 내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SMR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SMR이 탑재된 선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가성비가 안 어쨌든 나와서. 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저희가 일반 생활에서 그 활용하는 모든 기술은 군용 기술이었던 게 결국엔 나중에 맞아요. 내려와서 이렇게 되듯이 그런 거 많죠. 이제 그 부분이 이 시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SMR 추진선이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뭐 의견은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걸림돌이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여기에 엄청난 투자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거를 극복을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시장을 양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진 체계에 대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궁극적으로 중국을 조선 시장에서 지워버리고 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전 세계 배의 한 절반을 만들고 있는데 맞아요. 그 양을 누가 채워주겠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중국 나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연기관 체계에 있을 때도 이제 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그 엔진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했듯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중국에도 한국에도 생겨나게 될 경우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업체들은 이제 기술 적용을 한 선박에 대한 수주 그리고 안정적인 인도 이제 요거를 이루어내는 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나왔던 그 중국과 한국의 10대 조선소 캐파 표를 보니까 네네. 한국에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10대 조선소 중에 지금 한국 업체 3곳이에요. 물론 뭐 저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저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네, 기술 맞습니다. 뭐 용량만 많은 뭐 그런 톤수 기준에 이제 그렇죠. 캐파에 해당이 되는 단순하게 거죠. 네. 단순하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SMR이나 수소 쪽은 이제 하이 퀄리티, 이제 하이테크가 적용이 된 이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 점유율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작년엔 심지어 20%를 하회하기도 했는데 네. 만드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 그리고 중국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금액 기준으로 뽑아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네, 고부가선을 우리가 더 만들 수 많이 있다. 만들고 아직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네. 근데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뭐, 늘 그래왔어요. 모든 분야에서 정말 양으로 승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로 승부하는 걸로 쑥 넘어오는 분야별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거대 언어 모델도 중국이 전혀 못 따라오는 모델이다가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하고 생겨났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변화하는 모습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삼성그룹 내에서는 사실 뭐 삼성중공업은 조금 뒤떨어진 그룹인데 최근엔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해양 플랜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앞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도 굉장히 뭐 성장세를 띄고 있는데 약진하고 있는 이 두 업체들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은 요즘에 부각이 좀 안 됐던 분야인 것 잘,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워낙 방산이 너무 작년 말부터 부각이 심하게 되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져온 장표의 이 오른쪽이 부유식 해양 시추선의 운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의 운임이 2010년보다도 좀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2014년 12월에 유가가 확 폭락을 하면서 13년 이럴 때는 막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유가 200불 간다고 막 그런 보고서가 한창 나올 때라서 맞아요. 굉장히 버블이 심했던 시기인데 예. 그 이전에 이제 2010년, 11년에도 이쪽 전통 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워낙 탄탄해서 저희가 이제 시추선이 마구마구 발주가 되고 막 이랬던 시기였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1일 운임이 높다라고 하는 건 시추 전문 업체들이 시추선을 발주를 해서 시추 작업에 투입을 시켰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시추선은 10년 된 게 가장 젊어요. 왜냐면 저희 이때 13, 14년 때 아직 인도에서 없었군요. 안 찾아가던 거 조선업체들 아하. 갖고 있다가 이제 막 주인 찾아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신규 유전이나 가스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금은 이 추가로 더 시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추선에 대한 가동률이 지금 낮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 설비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이 조금 뚝심 있게 10년 동안 이 해양 관련 엔지니어링 인력을 가장 안 줄이면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유지를 해오는 데는 이제 힘든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계속 다 100% 가동이 그래요. 되지 않으면 고정비를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경쟁사들 대비해서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많이 유지를 하다가 최근 2년 사이에 약간 우리 아이가 달라져요처럼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회사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그 가이던스를 항상 초과해서 안정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올해 시장 자체가 조금
변모를 해서 수주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업체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인지 방산주인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제가 방산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방산에 집중이 돼 있죠. 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해양 방산하는 업체들은 민간 관련 상선도 하고 해양 방산도 진행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뒤늦게 방산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 편인데 네. 해양 방산에 대한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국의 현지에 조선소도 마련을 했고 작년에 실제로 MRO 수주를 시행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일반 상선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성으로 뭔가 체인지 오더가 발생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이 경쟁사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기간이 향후 한 2년 정도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은 시장 기대감이 방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에서 튀게 된 부분인 것 같으니까 눈높이를 저희가 굳이 이제 어디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맞춰야 될까요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저평가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한번 들여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종 메이저 업체들이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스프레드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렇죠. 데도 있고 완전히 다 SMR이나 하는 수소 데도 쪽에 있고. 하이테크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도 열심히 좀 뚝심 있게 가고 있고 또 하단은 이제 뭐 방산이라든가 기존 업체들도 좀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든든한 마음인데 어저께 주가를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연초까지 올랐던 거 대비해서는 그 정도는 그렇죠.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올해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주력 한국의 산업으로서 지켜봐야 될 업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 다이나믹한 조선업종의 현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